콧대 높던 일본 장관이 한국 대통령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엔화가 휴지 조각이 되어 한국 돈을 구걸하는 세상이 왔습니다. 60년 전 우리를 조롱했던 일본이 어떻게 한국의 발밑으로 기어 들어오게 되는지 일본 내각 관방부 장관의 피 맺힌 고백을 통해 낱낱이 살펴보겠습니다. 도쿄의 밤이 죽어버린 날이었습니다. 저는 내각 관방부 장관 코바야시 켄지입니다. 저는 지금 관저의 집무실 창가에 서 있습니다. 제 손에 들린 식은 커피잔이 덜덜 떨리고 있는 걸 감추기 위해 저는 일부러 창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밖을 내다보는 제 눈동자에는 믿을 수 없는, 아니 믿고 싶지 않은 광경이 박혀 있습니다. 2025년 7월 24일, 일본 기상청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인 섭씨 43도를 기록한 오늘, 도쿄 전력망이 비명을 지르며 끊어졌습니다. 에어컨 실외기들이 뿜어내는 열기와 노후화된 송전선의 저항을 견디지 못하고 변전소가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펑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세계 3대 경제 대국의 수도가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도쿄타워의 불빛도, 긴자의 네온사인도, 국회의사당의 조명도 모두 꺼졌습니다. 1400만 명의 시민이 암흑 속에 갇혀 공포에 떨고 있는 지금, 오직 저기 저곳들만이 마치 다른 차원의 세상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아자부주반 언덕 위의 한국 대사관, 오테마치의 우뚝 솟은 삼성과 현대의 사옥, 그리고 신주쿠 한복판의 한국계 호텔들, 마치 검은 바다 위에 떠있는 빛의 요새들 같습니다. 주변의 일본 건물들이 전기가 끊겨 죽은 고래처럼 침묵하고 있는데 한국의 건물들은 외벽 전체가 은은한 푸른빛을 내며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비상 발전기가 돌아가는 소음조차 없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우아하게 도쿄의 어둠을 비웃듯 빛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장관님, 보고 드립니다. 비서관이 땀에 젖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손전등 불빛에 비친 그의 얼굴은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도쿄 전력망을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K셀이라고 하더군요. 건물 외벽 자체가 투명 태양광 패널이고 지하에는 대용량 수소 연료전지가 있어서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순환시킨답니다. 도쿄 전체가 멈춰도 저들은 앞으로 일려는 거뜬하다고. 저는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K셀. 5년 전 한국이 표준화에 성공했을 때 우리는 비효율적이라며 비웃었던 그 기술입니다. 우리는 기존 전력망을 고집했고 한국은 건물이 스스로 발전소가 되는 미래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이 잔인한 명함의 대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전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언입니다. 일본의 심장은 멈췄는데 도쿄에 박힌 한국의 심장들만 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넘을 수 없는 국격의 차이가 빛과 어둠으로 갈려 제 망막을 태우고 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가죽 수첩 하나가 손에 잡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코바야시 히로시가 남긴 유품입니다. 1970년대 통상성 관료였던 아버지가 한국을 시찰하고 남긴 청색 보고서입니다. 저는 손전등 불빛에 의지의 12페이지를 펼쳤습니다. 1972년 겨울, 서울 구로공단의 기록입니다. 그날도 정전이었다고 합니다. 석유 파동의 여파로 공단 전체의 전기가 끊겼을 때였습니다. 일본인 기술자들과 공장장들은 전기가 끊기자마자 혀를 차며 작업을 멈췄다. 어차피 안 되는 일이라며 짐을 싸서 숙소로 돌아갔다. 매뉴얼대로라면 그게 맞았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다. 아버지의 펜촉이 종이를 꾹꾹 눌러 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들은 퇴근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양초를 가져왔고 누군가는 횃불을 들었다. 기계가 멈추자 그들은 손으로 벨트를 돌리려 했다. 영하의 날씨에 손등이 터지고 피가 나는데도 그들의 눈빛만은 용광로처럼 시뻘겋게 타고 있었다. 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아버지는 당시 한 여공에게 물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고. 미련한 짓 아니냐고. 그때 그 여공이 했던 대답이 수첩 귀퉁이에 적혀 있습니다. 동생을 학교에 보내야 하니까요. 우리는 가난하지만 무식하게 살게 할 순 없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멈추면 내일은 없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밤 숙소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두려움을 보았다. 가난과 결핍이 그들을 무너뜨린 게 아니다. 오히려 그 결핍이 저들에게 악마 같은 정신력을 심어주었다. 기름이 없으면 피를 태워서라도 기계를 돌리는 저 도끼. 언젠가 저 불꽃이 현해탄을 건너와 우리를 삼킬 것이다. 1972년에 한국은 전기가 없어서 촛불을 켰습니다.
2025년에 일본은 전기가 없어서 손전등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정반대입니다. 그때의 한국은 희망을 위해 어둠을 밝혔고 지금의 일본은 절망 속에서 헤매고 있을 뿐입니다. 아버지, 당신이 보았던 그 도끼 품은 눈빛들이 기어코 이런 괴물을 만들어냈군요. 장관님, 큰일 났습니다. 도쿄 전력 상황실과 연락이 닿았는데 비서관의 다급한 목소리가 상념을 깼습니다. 복구는 언제 된답니까? 그게 시스템이 다 죽어서 어디가 고장났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답니다. 지금 상황실 직원들이 종이 도면을 펼쳐놓고 손으로 찾고 있다고.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종이 도면? 21세기 최첨단 도시 도쿄에서 전력망의 고장 지점을 찾기 위해 종이 지도를 펴고 있다니요. 저는 재킷을 챙겨 입고 즉시 지하 벙커의 위기관리센터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의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은 모두 검게 꺼져 있었고 관료들은 땀을 뻘뻘 흘리며 전화기를 붙들고 고함을 치고 있었습니다. 팩스가 안 되잖아. 전기가 나갔는데 팩스가 어떻게 와? 매뉴얼 3조 5항을 확인해. 결제. 도장 없으면 수리팀 출발 못 시킨다고. 야마다 과장. 도장 어디 있어? 금고가 전자식이라 안 열리잖아. 이것이 일본의 민낯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선진국인 척했지만 그 속은 30년 전에 멈춰 있었습니다. 디지털화 노래를 불렀지만 결국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도장을 찾고 팩스를 찾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전 국토의 전력망을 디지털 트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상 공간에 똑같은 쌍둥이 전력망을 만들어 놓고 AI가 실시간으로 부하를 예측하고 사고를 방지합니다. 우리가 보안상 위험하다며 도입을 거부했던 그 기술입니다. 장관님, 예비 전력도 2시간이면 바닥납니다. 병원들의 산소호흡기가 멈추고 있습니다. 금융서버가 다운되면 내일 아침 일본 경제는 끝장입니다. 총리께서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저를 보셨습니다. 선택지는 없었습니다.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총리님, 한국에 요청해야 합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이지만 마치 모래를 씹는 기분이었습니다. 한국의 동아시아 슈퍼 그리드에 접속을 요청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슈퍼 그리드. 한국이 주도하여 중국, 몽골, 일본을 연결하겠다고 제안했던 초거대 전력망. 일본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가입을 미루고 있었지만 비상시를 대비해 물리적인 케이블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단지 스위치를 켜지 않았을 뿐. 총리께서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한 라인 넘어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해서 오히려 소름이 끼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적 차원에서 즉시 송전을 승인합니다. 1분 뒤에 연결될 겁니다. 1분. 단 1분이라니요. 우리는 회의만 3시간을 했는데 그들은 1분 만에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잠시 후 꺼져 있던 중앙 모니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화면에 떴습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전력이 대한해협을 건너 후쿠오카를 지나 도쿄로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전력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던 일본 기술자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손실률이 0%입니다. 부산에서 보낸 전기가 하나도 안 줄어들고 그대로 도쿄에 도착하고 있어요. 이건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바다를 건너오면 저항 때문에 절반은 사라져야 정상인데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올려다보았습니다. 초전도 HVDC, 꿈의 물질이라 불리던 상온 초전도체를 한국이 세계 최초로 케이블로 만들어 상용화했다는 뉴스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직접 눈으로 보는 건 차원이 다른 공포였습니다. 저항이 없다. 즉, 거리에 제약이 없다는 뜻입니다. 한국은 마음만 먹으면 지구 반대편까지도 전기를 손실 없이 보낼 수 있는 신의 기술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송전탑들이 낡아빠진 구리선으로 열을 뿜어내며 전기를 낭비할 때 한국은 저항 없는 고속도로를 뚫어놓았던 것입니다. 윙! 하는 소리와 함께 벙커의 조명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에어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든 건 일본의 기술이 아니라 한국 부산에서 보내온 피 같은 전기였습니다. 기술자들은 환호했지만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확인 사살이었습니다. 너희는 이제 우리 없이는 숨도 쉴 수 없다는 잔인한 선고였습니다. 그때
외무성에서 긴급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장관님, 지금 미국 대사관과 프랑스 대사관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하네다 공항으로 가나? 탈출하는 건가? 아닙니다. 아자부주반. 한국 대사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는 뒷목을 잡았습니다. 정전 사태 속에서 일본 정부를 믿지 못한 외교 사절단이 전기가 들어오고 통신이 터지는 한국 대사관으로 피난을 간 것입니다. TV 화면에는 BBC 기자가 한국 대사관 앞에서 리포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의 뒤로 환하게 불을 밝힌 한국 대사관과 칠흑 어둠 속에 잠긴 일본 거리가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도쿄에서 가장 안전하고 문명화된 곳은 이곳 리틀 서울뿐입니다. 일본 정부의 재난 앱이 서버 폭주로 먹통이 된 사이 시민들은 한국 기업이 만든 K-세이프티 앱을 깔고 있습니다. 기자는 스마트폰 화면을 카메라에 비췄습니다. 이 앱은 한국 교민용으로 개발되었지만 지금은 일본어, 영어, 프랑스어까지 지원하며 대피소 위치와 전력 복구 현황을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도쿄 시민을 구조하고 있는 건 일본 정부가 아니라 한국의 AI 시스템입니다. 마치 주권이 교체된 것 같은 착각마저 듭니다. 주권이 교체되었다. 외국 기자의 저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혔습니다. 창밖을 다시 내다보았습니다. 도쿄타워에 다시 불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거리의 가로등도 하나둘 켜집니다. 시민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다시 켜진 에어컨 바람을 쐬겠지요.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지금 머리 위에서 빛나는 저 전등불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아버지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를 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떨리는 손으로 남긴 마지막 예언이 적혀 있었습니다. 켄지야, 명심해라. 1972년 그들이 켰던 작은 촛불은 언젠가 거대한 화염이 될 것이다. 그때 우리가 그 불을 끄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불에 타오르는 게 아니라 그 눈부신 빛 아래 드리워진 짙은 그림자가 될 것이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예언은 틀렸습니다. 우리는 그림자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는 저 태양 없이는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차가운 위성이 되었습니다. 과거 가난한 한국의 여공들이 동생을 공부시키기 위해 켰던 그 처절한 촛불이 50년의 세월을 넘어 2025년의 태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아시아의 맹주라 자부했던 우리는 이제 그 태양의 자비로운 인력이 없으면 궤도를 이탈해 우주 미아가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도쿄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모든 불빛이 한국이 우리 목에 채운 화려한 목줄처럼 보입니다. 전기가 돌아온 관저의 팩스 기기가 그제야 윙윙거리며 밀린 문서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그 구시대적인 기계음이 마치 패배한 일본을 조롱하는 한국의 웃음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싸워보지도 못하고 버튼 하나에 정복당했습니다. 그렇게 어제 도쿄의 밤을 찢어발기던 그 처절한 전기의 굴욕이 채 가시기도 전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오사카의 인텍스 전시장, G20 헬스케어 정상회의장에 서 있습니다. 밤새 잠을 설쳐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저는 또다시 일본이라는 제국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오사카 회의장은 아침부터 북새통이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호스트는 일본입니다.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돈다발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외무성이 합작하여 만든 5조엔 한화로 약 50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ODA, 즉 공적개발원조 차관 패키지. 이것이 우리의 무기였습니다. 장관님, 걱정 마십시오. 베트남이고 인도네시아고 결국 돈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겁니다. 그 나라들 병원 지을 돈도 없어서 허덕이는 거 아시잖습니까? 외무성 국장이 빳빳한 차관 증서를 흔들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저 역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계 3위의 경제 대국이고 돈은 언제나 가장 확실한 외교 언어였으니까요. 한국이 기술로 설치고 다닌다 한들 현금 50조 원을 뿌리는 일본의 물량 공세 앞에서는 꼬리를 내릴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이상한 기류가 감지되었습니다. 오전 9시, 일본 총리와의 단독 회담이 잡혀있던 베트남 주석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감감무소식.
비서진들이 미친 듯이 전화를 돌리자 돌아온 답변은 교통체증 때문에 늦는다는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도 태국 총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본 총리와의 미팅 시간을 뒤로 미루고 복도에서 누군가를 애타게 기다리며 시계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빚받으러 온 채권자가 들이닥치기라도 한 것처럼 초조해하는 그들의 표정. 돈을 받으러 온 사람들이 저런 표정을 지을 리가 없는데 말입니다. 웅성거리는 회의장 구석에서 저는 가슴 안주머니에 넣어둔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손에 땀이 배어 가죽 표지가 축축했습니다. 오늘은 28페이지를 펼칠 차례였습니다. 1984년 가을, 아버지가 일본의 한 제약회사 연구소장을 만났을 때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은 태풍이 불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다고 합니다. 연구소 정문 앞에 웬 넝마 같은 차림의 청년이 3시간째 서 있었다. 경비들이 쫓아내도 다시 돌아와서 문을 두드렸다. 그는 한국에서 온 제약회사 연구원이라고 했다. 아버지는 당시 그 청년의 몰골을 생생하게 묘사해 두었습니다. 낡은 구두에는 빗물이 가득 차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고요. 그가 보안요원들에게 질질 끌려나가면서 내 바지가랑이를 부여잡았다. 그 소나기 힘이 얼마나 센지 바지가 찢어질 뻔했다. 그가 울부짖었다. 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조 공정 다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쓰레기통에 버린 폐기된 샘플이라도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십시오. 고국에서 아이들이 간염으로 죽어갑니다. 기술이 없어서 사람이 죽는 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그때 그 청년의 눈을 잊을 수가 없다고 적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야망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를 잡는 그 처절함. 저들은 돈을 벌기 위해 기술을 배우려는 게 아니다. 살기 위해, 죽지 않기 위해 배우려 한다. 저 절박함이 무섭다. 언젠가 저 도끼가 우리를 앞지를 것이다. 1984년의 한국은 그랬습니다.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막기 위해 남의 나라 연구소 앞에서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구걸해야 했던 그 서러움. 아버지는 그날 그 청년에게 먹다 남은 샌드위치 하나를 던져주며 돌려보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배고픔이라도 달래고 가라고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회의장의 거대한 문이 열렸습니다. 상념에서 깨어난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베트남 주석이 회담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본 총리는 기다렸다는 듯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5조 N짜리 차관 증서가 든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베트남 주석이 허리를 굽히며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를 외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베트남 주석은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중한 손동작으로 그 봉투를 옆으로 쓱 밀어버렸습니다. 마치 식당에서 맛없는 반찬을 옆으로 치우듯이 말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일본 총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어졌습니다. 주석님, 이 금액이 부족하신 겁니까? 이건 1차분이고, 총리가 당황하여 말을 더듬자 베트남 주석이 차분하게, 그러나 뼈가 시리도록 단호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총리님, 일본의 돈으로 병원 건물은 으리으리하게 지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콘크리트 건물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라니요. 돈이 있어야 의사도 사고 약도 살 거 아닙니까? 엔화로는 살 수 없는 약이 있습니다, 총리님. 그 한마디를 남기고 베트남 주석은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회의장 반대편 문이 열리며 한국 대통령이 입장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평생 외교 현장에서 본 적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베트남 주석이 뛰다시피 한국 대통령에게 다가가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뒤이어 태국 총리, 인도네시아 대통령, 말레이시아 국왕까지 일본의 돈 봉투를 외면했던 아세안의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 주변으로 몰려들어 거대한 인의 장막을 쳤습니다. 대통령님, 저희가 1순위인 거 기억하시죠? 무슨 소리입니까? 지난번 정상회담 때 인도네시아가 먼저 약속받았습니다. 저희 국민들이 기다립니다. 제발 공급 물량 좀 늘려주십시오. 정상들의 체면도, 외교적 수사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백화점 오플런을 하는 사람들처럼 한국 대통령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덩그러니 돈 봉투를 든 채 고립된 일본 총리의 모습은 처량하다 못해 비참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의 수장이
투명 인간 취급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만들었을까요? 50조 원이라는 거금을 걷어차고 한국에 매달리게 만든 그 무언가가 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스크린에 그 정체가 떴습니다. KVX. 한국 바이오 기업들이 연합하여 개발한 세계 최초의 개인 맞춤형 위암 백신.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위암. 침묵의 살인자라 불리는 병. 일본과 미국이 지난 30년간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정복하지 못해 신의 영역이라 포기했던 그 난공불락의 요새를 한국이 함락시킨 것입니다. 설명하는 한국 측 관계자의 목소리는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KVX는 단순한 약이 아닙니다. 환자의 혈액을 채취해 유전자를 분석하고 AI가 24시간 안에 그 환자의 암세포만 공격하는 맞춤형 백신을 설계하여 생산합니다. 일명 초격차 바이오 파운드리 기술입니다. 생존율 90%입니다. 90%. 그것은 의학의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적의 숫자였습니다. 회의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숫자는 단순한 놀라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심장을 찌르는 칼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내, 평생을 저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 아내 유키코가 지금 도쿄 게이오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있기 때문입니다. 병명은 위암 말기. 일본 최고의 명의들이 모여 회의를 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장관님,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현대 의학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의 현대 의학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다 건너 한국에서는 그 병을 감기처럼 다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0조 원을 가진 일본 총리는 위암을 못 고치는데 한국 대통령은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주석이 엔화로는 살 수 없는 약이 있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생명 앞에서는 달러도 엔화도 종이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오직 살릴 수 있는 기술을 가진 자만이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시연 영상은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화면에는 인도네시아의 오지,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섬마을 보건소가 나왔습니다. 그곳에 설치된 하얀색 캡슐 모양의 기계, 한국이 개발한 원격 수술 시스템 닥터장이었습니다. 현지 환자가 캡슐에 눕자 서울에 있는 전문의가 허공에 손짓을 합니다. 그러자 인도네시아에 있는 로봇팔이 오차없이 환자의 환부를 도려냅니다. 일본에서는 의료법 위반이라 불법입니다. 옆에 있던 후생성 관료가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맞습니다. 일본 의사협회의 반발과 낡은 규제 때문에 우리는 원격 진료 시도조차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한국은 규제를 혁파하고 전 세계를 자신들의 의료 영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과거 일본은 우리에게 철도를 깔아주며 자원을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 안방에 종합병원을 지어주며 생명을 지켜줍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의 손을 잡겠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철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을 살려줄 의사가 필요합니다. 그의 발언에 회의장은 박수갈채로 뒤덮였습니다. 일본 총리는 얼굴을 감싸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돈으로 환심을 사려던 우리의 외교는 생명을 구하려는 한국의 기술 앞에 철저히 발가벗겨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한국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으며 약속했습니다. 백신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닥터장 시스템을 무상으로 설치해주겠다. 그는 마치 아시아의 성자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화장실로 도망쳤습니다. 세면대를 붙잡고 거울 속의 저를 보았습니다. 초라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의 장관이라는 타이틀이 쓰레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수첩을 폈습니다. 1984년의 기록, 그 마지막 귀퉁이에 아버지가 남긴 낙서가 보였습니다. 비를 쫄딱 맞고 샌드위치를 허겁지겁 먹던 그 청년. 그를 돌려보내는데 그가 울먹이며 말했다. 두고 보십시오. 언젠가 일본 사람들이 제발 살려달라고, 약 좀 달라고 우리에게 와서 무릎 꿇는 날이 있을 겁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다. 건방진 놈이라고. 아버지, 당신의 코웃음이 오늘 제 통곡이 되었습니다. 40년 전 빗속에서 쫓겨났던 그 청년이, 혹은 그 청년의 제자들이 만든 약이 지금 제 아내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동아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지키며 아내를 죽게 둘 것인가? 아니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에 가서 무릎을 꿇고 약을 구걸할 것인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무너졌다는 것을.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갑이라고 착각했습니다. 돈이 많으니까, 선진국이니까 우리가 시혜를 베푸는 입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명의 저울 앞에서는 돈 많은 자가 갑이 아닙니다. 고칠 수 있는 자가 갑이고 아픈 자는 영원한 을일 뿐입니다. 일본은 이제 환자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시한부 판정을 받은 중환자. 그리고 의사 가운을 입은 건 한국입니다. 환자는 의사 앞에서 거만할 수 없습니다. 살고 싶다면 바지를 내리라면 내리고 입을 벌리라면 벌려야 합니다. 그저 처분만을 바랄 뿐이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유키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어떻게든 한국 약을 구해갈게. 내 자존심을 팔아서라도 당신은 살릴게. 전송 버튼을 누르자 눈물이 툭 떨어져 액정을 적셨습니다. 50조 원을 가진 나라의 장관이 40년 전 샌드위치 한 조각에 감사해야 했던 나라에게 생명을 구걸하게 된 이 기막힌 역전극. 이것은 패배라는 단어로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완벽한 굴복입니다. G20 회의장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일본의 시대는 그렇게 예고도 없이 위암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도쿄의 전기가 끊기고 오사카에서 아내를 살릴 희망마저 한국에 저당 잡힌 지 2달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악몽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늘이었습니다. 2025년 9월 동중국해 센카쿠 열도, 일본명 센카쿠, 중국명 다오이다오라 불리는 이 분쟁 지역의 상공이 찢겨나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방위성 지하 5층 합동지 통제소에 있었습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중 어느 하나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지직거리는 노이즈만 가득했습니다. 마치 고장 난 텔레비전처럼 말입니다. 적기 식별 불가, 적기 식별 불가. 레이더에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레이더 통제관의 비명에 가까운 보고가 지휘소를 울렸습니다. 분명 위성사진에는 중국의 최신의 6세대 스텔스 무인기 편대가 일본 영공을 넘어오는 것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최첨단 이지스함 레이더와 조기경보기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수조엔을 들여 구축한 일본의 방공망이 중국의 전파 방해 기술 한 방에 먹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F-35J 편대. 적 위치 확인했나? 항공자위대 사령관이 마이크에 대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여기는 알파 편대. 육안으로도 확인이 안 됩니다. 구름이 너무 짙습니다. 레이더는 계속 고스트 타겟만 쫓고 있습니다. 적이 우리 꼬리를 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적은 우리 머리 위에 있는데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늘을 보고 짖지도 못하는 늙은 개가 되어 꼬리를 내리고 낑낑대는 꼴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삐! 하는 경고음과 함께 붉은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중국 무인기들이 오키나와 카데나 공군기지를 낙원했다는 신호였습니다. 미사일 발사 버튼만 누르면 오키나와가 불바다가 될 상황. 그런데도 우리는 격추 명령조차 내릴 수 없었습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미사일을 쏘든 말든 할 것 아닙니까? 벙커 안의 장성들은 식은땀을 비 오듯 흘리며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유령이다. 레이더가 고장났다는 헛소리만 중얼거리면서요. 그 무력감 속에서 저는 불현듯 아버지의 수첩을 떠올렸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어 45페이지를 펼쳤습니다. 2001년 아버지가 한국 공군 기지를 방문했을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T-50이라는 초음속 훈련기를 막 개발하려던 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은 턱없이 부족했고 전투기 숫자도 모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그날 활주로에서 기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활주로에 전투기는 한 대도 없었다. 대신 조종복을 입은 청년들이 빗자루를 들고 줄지어 걸어가고 있었다. 그들은 입으로 위잉 소리를 내며 편대 비행 대형을 연습하고 있었다. 워크다운이라고 부르는 지상훈련이었다. 함께 갔던 일본 자위대 장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배를 잡고 웃었다고 합니다. 저게 무슨 원시인들의 춤입니까? 기름값이 없어서 빗자루를 타고 날아다니는군요. 한국 공군은 마법사 학교인가 봅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웃지 않았습니다. 수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웃을 수 없었다. 빗자루를 움켜쥔 그들의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눈은 허공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었다. 그들은 지금 맨땅을 걷고 있는 게 아니다. 그들의 상상 속에서 그들은 이미 마하 2.0의 속도로 창공을 가르고 있다. 저 처절한 몰입.
저들은 기름 대신 자신의 핏물을 태워 날고 있다. 언젠가 저들이 진짜 강철 날개를 다는 날, 아시아의 하늘은 일본에게 너무 좁아질 것이다. 25년 전 빗자루를 들고 날던 그 청년들이 종이 비행기라고 원시인이라고 비웃음을 당했던 그들이 통신 접속, 정체불명의 비행체가 우리 통신망에 강제 접속했습니다. 통신병의 외침과 함께 지휘소의 메인 스피커가 울렸습니다. 시짓거리는 잡음 따위는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깨끗하고 차가울 정도로 침착한 한국어 음성이었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제11전 투비행단. 귀측의 영공을 침범한 적기를 식별했다. 지금부터 작전구역을 인계받는다. 일본 측 항공기는 즉시 고도를 낮추고 이탈하라. 뭐? 이탈하라고? 여기가 우리 영공인데 자위대 사령관이 발끈했지만 스크린에 나타난 화면을 보고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이즈로 가득했던 레이더 화면이 갑자기 거치고 선명한 점들이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최신 이지스함도 못 보던 중국의 스텔스 무인기 6대가 대나처럼 환하게 표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쫓는 새로운 기체들. KF-21EX, 블록 3점, 한국이 독자 개발한 6세대 전투기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니었습니다. KF-21 한 대가 선두에 서고 그 뒤로 5대의 무인 편대기가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져 날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미 새와 새끼 새들처럼, 아니, 스타크래프트 게임에 나오는 프로토스의 황금 함대처럼 완벽한 진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게 MUMT라고? 일본 공군 참모가 덜덜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유인기와 무인기를 하나의 팀으로 묶어 제어하는 기술. 일본도 개발하려다 소프트웨어 오류로 포기했던 그 기술을 한국은 실전에서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눈의 차이였습니다. 한국기는 어떻게 적을 보는 겁니까? 우리 레이더는 먹통인데 양자 레이더입니다. 기술 장교가 기어들어가듯 대답했습니다. 스텔스기의 은신 기술을 무력화시키는 양자역학 기술. 일본 물리학계가 이론적으로만 가능하다고 결론 내린 것을 한국은 기체 앞부분에 달고 날아온 것입니다. 상황은 순식간에 종료되었습니다. 전투? 아니요. 그것은 일방적인 사냥이었습니다. 한국의 무인기들이 중국기들의 퇴로를 차단하고 포위망을 좁혔습니다. 미사일을 쏠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KF-21 조종사가 라곤 경고를 보내자 중국 무인기들은 혼비백산하여 기술을 돌렸습니다. 그 오만하던 중국군이 총알 한 방 쏘지 못하고 꽁무니를 뺀 것입니다. 스크린 속에서 구름을 뚫고 솟구치는 KF-21의 수직 미익, 그곳에 선명하게 새겨진 태극 마크가 햇빛을 받아 번쩍였습니다. 그 뒤로 엔진 출력만 높이며 허둥지둥 따라가는 일본의 F-35J. 일장기가 그려진 그 기체는 마치 주인을 따라가는 늙은 사냥개처럼 초라해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미국이 만든 1,000억 원짜리 비싼 장난감을 쥐고도 벌벌 떨었는데 한국은 자기 손으로 깎아 만든 칼로 적의 목을 겨누었습니다. 이것은 무기의 차이가 아닙니다. 주인과 손님의 차이입니다. 스스로 만든 자는 두려움이 없지만 돈 주고 사온 자는 고장나면 끝장이라는 공포를 떨칠 수 없는 법입니다. 사건 직후 열린 도쿄 국제 에어쇼. 그곳은 일본의 장례식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일본 부스는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차세대 전투기 개발 프로젝트, 글로벌 전투항공 프로그램 부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트너였던 영국과 이탈리아 관계자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산업 부스 앞에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 국방장관을 붙잡고 따졌습니다. 장관님, 우리와의 공동 개발 약속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엔진 설계 도면을 공유하기로 했잖습니까? 영국 장관은 난처한 표정으로 제 손을 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코바야시 장관, 계획이 변경됐소. 일본의 엔진 소재 기술은 솔직히 말해서 너무 무겁소. 내열성도 떨어지고 우리는 한국의 한화 엔진을 쓰기로 했소. 네? 한국 엔진을요? 그건 검증도 안 된. 검증이라니요. 며칠 전 센카쿠 상공에서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한국이 제안한 기술 이전 조건이 훨씬 파격적이더군요. 일본은 기술을 숨기기에 급급한데 한국은 같이 만들자고 하니 선택의 여지가 없었소.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한국 부스로 향했습니다. 프랑스 다소 회장도 미국 로키드 마틴 부회장도
한국 기술자들에게 명함을 건네기 위해 줄을 서서 번호표를 받고 있었습니다. 과거 한국을 미국 부품 조립 공장이라 무시했던 그들이 이제는 제발 무인기 제어 소프트웨어 좀 팔아달라며 읍소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측 인사가 지나가며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사보다 낫네. 한국 애들은 코딩을 밥 먹듯이 하나 봐. 일본의 항공산업은 이날부로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엔진도, 레이더도, 소프트웨어에서도 우리는 한국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엔진은 박물관으로 가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작전이 끝나고 공중급유를 위해 오키나와 카데나 기지에 잠시 착륙한 한국 편대. 활주로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한국 조종사가 캐노피를 열고 내려왔습니다. 헬멧을 벗자 앳된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20대 중반이나 되었을까요? 그 젊은 조종사 앞으로 머리가 희끗희끗한 일본 항공자위대 사령관이 걸어갔습니다. 사령관은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절도 있는 동작으로 손을 올려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그것은 상관에 대한 예우가 아니었습니다. 지켜줘서 고맙다는, 내 영공을 내가 지키지 못해 미안하다는 패배자의 처절한 감사였습니다. 한국 조종사는 당황한 듯했지만 곧바로 정중하게 답례를 하고는 다시 조종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지금 일본 제국의 마지막 자존심을 밟고 서 있다는 것을. 저는 아버지의 수첩 45페이지 하단을 다시 펴보았습니다. 빗자루 훈련을 보며 아버지가 남긴 마지막 메모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2001년 우리 장교들이 그들을 종이비행기라 조롱할 때 나는 슬펐다. 그들은 종이로 시작해 강철의 날개를 만들 것이고 우리는 강철을 녹여 고철을 만들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을 잃은 나라는 땅도 지킬 자격이 없다. 아버지, 당신이 옳았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불치망모 즉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이라는 거대한 이지스 방패 뒤에 숨어 파도에 흔들리는 낡은 바지선일 뿐입니다. 하늘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왕은 25년 전 빗자루를 들고 꿈을 꾸던 그 소년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꿈이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의 현실은 악몽이 되었습니다. 저는 활주로를 박차고 다시 날아오르는 KF-21의 굉음을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일본의 몰락을 알리는 장송곡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충격적인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겪은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 이번에는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제 집 안방에서 반란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도쿄의 밤을 밝혔던 전기도 하늘을 지배한 전투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은밀하고 치명적인 형태로 제 삶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로 언어였습니다. 주말 오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10살 된 손자 타쿠미가 거실 한복판에 새로 들여놓은 가정용 AI 로봇 아이보 7과 놀고 있었습니다. 아이보 7은 일본 최고의 전자 기업이 한국의 AI 코어를 수입해 만든 최신형 로봇이었습니다. 아이보, 지금 내 기분에 맞는 음악 좀 틀어줘. 타쿠미가 일본어로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로봇의 반응은 느렸습니다. 파란 불빛만 깜빡거리더니 기계적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분이라는 단어의 문맥적 의미가 모호합니다. 구체적인 장르를 말씀해주세요. 손자는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자세를 고쳐 잡고 또렷한 발음으로 전혀 다른 언어를 뱉어냈습니다. 아이보, 나 지금 좀 꿀꿀해. 신나는 걸로 띄워줘. 한국어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유창한 서울 억양이 섞인 완벽한 한국어였습니다. 그러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0.1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로봇의 눈이 핑 돌더니 즉시 경쾌한 케이팝을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로봇은 손자의 곁으로 다가가 꼬리를 흔들며 춤까지 췄습니다. 타쿠미, 너 그게 무슨 말이니? 한국어냐? 제가 놀라서 묻자 손자가 별일 아니라는 듯 대꾸했습니다. 할아버지, 일본어는 너무 답답해. AI는 일본어를 잘 못 알아들어. 뉘앙스가 너무 많아서 처리 속도가 느리대. 근데 한국어는 딱딱 알아듣잖아. 뭐라고? 일본어가 비효율적이라고. 당연하지. 학교에서 코딩 선생님이 그랬어. 미래에는 영어랑 일본어는 필요 없대. AI랑 대화하려면 한국어가 필수래. 영어는 옛날 사람들이나 쓰는 거래.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내 손자가 일본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가 제 모국어를 옛날 사람들이나 쓰는 도태된 언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최근 학계에서는 한글 기반 양자 코딩이 대세라고 했습니다.
0과 1의 이진법을 넘어선 양자 컴퓨터의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는 데 있어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어 수만 가지 소리를 만들어내는 한글의 과학적 구조가 가장 적합하다는 결론이 났다는 것입니다. 일본어의 한자나 영어의 불규칙한 예외들은 AI의 연산 속도를 갉아먹는 버그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아버지의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1998년의 기록 58페이지였습니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한일 공동선언으로 일본 대중문화가 한국에 개방되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일본의 관료들은 축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시장이 열렸다. 이제 일본의 영화, 음악, 만화가 한국을 집어삼킬 것이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볼모지나 다름없으니 금방 일본 문화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버지의 기록은 달랐습니다. 당시 한국 측 통역관과 나눴던 짧은 대화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통역관의 눈빛은 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가 내게 말했다. 염려 마십시오. 우리 글자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적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 힘이 풀려나는 순간 문화의 흐름은 역류할 것입니다. 한글은 소리의 감옥이 아니라 소리의 날개입니다. 당시 일본 관료들은 그 말을 패배자의 허세라며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그 밑에 붉은 펜으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불안하다. 그들은 칼 대신 붓을 갈고 있다. 가장 무서운 정복은 영토를 뺏는 게 아니라 언어와 영혼을 뺏는 것이다. 언젠가 우리가 그들의 글자를 배우기 위해 줄을 서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아버지의 불안은 28년이 지나 잔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미래교육위원회 회의 중계방송을 보던 기억이 났습니다. 단상에 오른 사람은 인도 대표였습니다. 인도는 오랫동안 영어를 공용어로 쓰며 세계의 IT 하청기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인도가 폭탄 발언을 던졌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각국 대표 여러분. 인도는 오늘부로 중대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공교육에서 영어를 제1외국어로 가르치지 않겠습니다.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인도 대표는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영어는 모호합니다. 코딩과 AI 명령에 부적합합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한글 제2공용어이자 국가 코딩 표준 언어로 채택합니다. 한국의 앞선 AI 기술을 이전받기 위해서 그리고 양자 컴퓨터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서 이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과거 한국을 저렴한 하청업체 취급하며 무시했던 인도 IT 기업들이 이제는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자격증 없이는 입사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어를 쓰면 구식 기술자 취급을 받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인도 대표의 발언이 끝나자 브라질, 튀르키예, 베트남 등 중진국 대표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들은 입을 모아 한국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습니다. 서구 열강의 언어, 영어와 프랑스어는 착취의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어는 기술 공유와 상생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미래로 갈 것입니다. 바벨탑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 한글이라는 새로운 탑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적 자존심이라면 세계 최고인 프랑스마저 무너졌습니다. 파리 특파원이 보내온 영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의 명문 소르본 대학 어학당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은 텅 비었고 늙은 교수들만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반면 파리 시내 한복판에 세워진 파리 세종학당 앞에는 수천 명의 유럽 청년들이 텐트를 치고 밤샘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강 신청 경쟁률 500대 1점. 과거 18세기 전 유럽의 귀족들이 교양의 척도로 프랑스어를 배웠듯 2026년에는 한국어 구사 능력이 전 세계 엘리트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한국어를 못하면 최신 웹소설을 읽을 수도, 최신 게임을 즐길 수도, 최신 기술을 배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카메라 앞에 선 프랑스 문화부 장관은 눈물을 글썽이며 인터뷰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과거 우리는 한국의 외교장각 도서를 약탈해놓고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다며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야만국이라 무시했죠. 하지만 지금을 보십시오. 우리 젊은이들은 샹송 대신 케이팝을 부르고 볼테르 대신 한국 웹소설을 읽습니다. 한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파리를 점령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문화적 복수입니다. 그의 눈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던 문화 권력은 이제 한강의 기적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시 도쿄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제가 일하는 관공서의 풍경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 전
한국 기업이 도쿄도청에 설치해준 스마트시티 운영체제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있었습니다. 시스템 매뉴얼이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봐요. 이걸 다 한국어로 써놓으면 어떡합니까? 일본어 버전은 없어요? 우리 측 공무원이 항의하자 파견 나온 한국 엔지니어가 귀찮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아, 번역기 돌리지 마세요. 시스템 오류납니다. 네, 오류라뇨? 한글의 직관적인 논리 구조를 일본어 번역기가 못 따라가요. 미묘한 명령어 차이 때문에 도시 가스밸브가 잠길 수도 있다고요. 그냥 한국어를 배우시는 게 빠를 겁니다. 요즘 초등학생들도 다 하는데 공무원분들이 못하시면 어떡해요? 그 퉁명스러운 한마디에 일본의 엘리트 관료들은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시스템을 돌리려면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했으니까요. 순간 저는 100년 전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일제강점기, 우리는 조선인들에게 일본어를 쓰라고 강요했습니다. 일본어를 모르면 2등 국민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학교에서도 관공서에서도 한국어를 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년이 지나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한국어를 쓰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총을 들이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압도적인 기술과 매력적인 문화를 만들어 놓고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러자 우리는 살기 위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한국어 학원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수입니다. 뺨을 때리는 복수가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게 만드는 복수. 총칼 하나 없이 글자 하나로 우리를 무릎 꿇린 가장 우아하고 잔인한 복수입니다. 거실에서 손자 타쿠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보, 고마워, 사랑해. 한국어였습니다. 사랑해. 일본어의 아이시테로와는 다른 묘하게 따뜻하고 정감 있는 울림이었습니다. 로봇의 눈이 하트 모양으로 바뀌며 반응했습니다. 저는 수첩의 58페이지 마지막 메모를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남긴 글귀였습니다. 켄지야, 무력에 의한 지배는 반란을 부르지만 문화에 의한 지배는 동경을 부른다. 한국은 우리를 노예로 만드는 게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매력으로 우리를 팬으로 만들고 있다. 이것은 막을 수도 싸울 수도 없는 전쟁이다. 우리의 언어는 너무 차가웠다. 세계는 지금 한국에 온기를 원하고 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한국이 가진 흥과 정의 힘을, 기계조차 춤추게 만드는 그 에너지를. 저는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손자가 로봇과 한국어로 대화하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도쿄의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저 아이의 미래의 일본어는 추억이 될 것이고 한국어는 날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입안에서 맴돌던 일본말이 썼습니다. 그리고 저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사랑해.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찡해지는 소리였습니다.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 자리에는 패배감과 함께 알 수 없는 동경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나 변해버렸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껴 도망치듯 바다로 나왔습니다. 요코하마 항구, 한때 아시아 최대의 물류 허브이자 일본의 자존심이었던 곳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항구라기보다는 거대한 고철 처리장에 가까웠습니다. 2025년 11월, 전 세계에 닥친 물류대란은 늙어버린 일본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선원 부족 사태, 젊은이들이 배를 타려 하지 않아 일본 국적 선박들은 선장과 기관사를 구하지 못해 항구에 발이 묶였습니다. 컨테이너를 가득 실은 배들이 녹슨 닻을 내린 채 몇 달째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은 마치 죽은 고래 떼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덕분에 도쿄의 마트는 비어갔습니다. 수입 과일은 사라졌고 공장 부품이 들어오지 않아 생산 라인이 멈췄습니다. 난방용 연료마저 바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섬나라 일본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수평선 너머에서 기괴한 풍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 한 척이 거친 겨울 파도를 가르며 요코하마 항구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배의 선수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HMM, 한국해운사의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브리지에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갑판 위에도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령선이다. 유령선이 들어온다. 항구의 일본 인부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유령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주받은 배가 아니라
신의 기술로 축복받은 배였습니다. 한국에 완전 자율주행 선박, 선장도, 항해사도, 갑판원도 없습니다. 한국의 부산관제센터에서 AI가 위성으로 조종하는 무인 선박이었습니다. 어떻게 저 파도를 뚫고 들어오지? 도선사도 안 탔는데. 일본 도선사가 쌍안경을 떨어뜨리며 경악했습니다. 한국의 AI는 파도의 높이, 바람의 방향, 조류의 속도를 0.001초 단위로 계산하여 최적의 항로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조종하는 일본 배들이 폭풍 우가 무서워 항구에 처박혀 있을 때 한국의 배들은 밤낮 없이 대양을 누비며 전 세계 물동량의 60%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배들은 사람이 없어서 멈췄는데 한국의 배들은 사람이 없어서 더 잘 달리는 이 잔인한 아이러니. 화려하게 입항하는 한국 선박을 보며 일본인들은 공포와 경외가 뒤섞인 눈빛으로 신의 배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코트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바닷바람에 낡은 종이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72페이지. 1971년 영국 런던에서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일본 경제사절단 자격으로 런던에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한국의 한 괴짜 기업가를 목격했습니다. 훗날 조선왕이라 불리게 될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그 한국인은 미친 게 분명했다.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는 나라에서 조선소를 짓겠다며 영국 은행가들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그가 내민 사업 계획서에는 황량한 울산의 백사장 사진 한 장뿐이었다. 영국 은행장과 일본 자문위원들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기술도 없고 자본도 없소. 이건 자살행위요. 돌아가시오. 그때였습니다. 그 한국인이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지갑을 꺼내더니 5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은행장의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그 지폐에는 거북선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시오. 이것이 1592년에 우리가 만든 철갑선이요.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서서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란 말이요. 우리에겐 잠재력이 있소. 내 눈을 믿으시오. 아버지는 당시 그 순간을 이렇게 적어놓았습니다. 그건 사기꾼의 객기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운명을, 아니 조국의 명운을 건 승부사의 눈빛이었다. 그 시뻘건 눈빛에 기가 눌린 영국 은행장이 결국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한국인이 무서워졌다. 1971년 종이 쪼가리에 불과했던 거북선 그림 한 장. 55년이 지난 지금 그 종이배는 진화하여 일본 앞바다를 지배하는 강철의 무인 제국이 되었습니다. 전설은 신화가 되었고 신화는 이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 도쿄 제국 호텔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일본 조선업계가 재기를 노리며 그리스의 선박왕들을 초청해 대규모 수주 설명회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일본 조선협회 회장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엔저 덕분에 일본 배가 한국 배보다 20% 쌉니다. 가성비 최고입니다. 하지만 맨 앞줄에 앉아있던 그리스 해운 재벌 3세 아리스토텔레스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과거 일본 배만 고집하던 대표적인 친일파 선주였습니다. 회장님, 미안하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일본 배는 쌉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5년 뒤면 고철이 됩니다. 반면 한국 배는 바다 위의 아이폰입니다. 아이폰이라니요. 한국의 스마트 C 플랫폼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엔진 효율이 올라가고 자율주행 기능이 추가됩니다. 배가 늙지 않고 진화한다는 말입니다. 누가 5년 뒤에 고철이 될 배를 돈 주고 삽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덧붙였습니다. 저는 이만 부산으로 가봐야겠습니다. 한국 조선소장님과 저녁 식사라도 한번 하려면 대기표를 뽑고 기다려야 해서요. 비행기 시간이 촉박하군요. 그를 따라 수십 명의 그리스, 노르웨이 선주들이 우르르 설명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텅 빈 연단에 선 일본 회장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을 겁니다. 일본 기술의 몰락을 전 세계가 확인 사살한 순간이었습니다. 등을 돌린 건 그리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막의 황제, 사우디아라비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우디의 초대형 프로젝트 네옴시티 건설 현장. 과거 80년대에는 한국 건설 노동자들을 값싼 인력이라며 부려먹었던 중동 왕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180도 바뀌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 회장의 손을 꼭 잡고 현장을 걷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왕세자가 간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우리의 석유는 언젠가 고갈됩니다. 그 후 사우디를 먹여 살릴 건 오직 한국의 담수와 기술뿐입니다.
제발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화면 속 사막 한복판에는 한국 기술로 지어진 거대한 초격차 해수 담수화 플랜트가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녹슬지 않는 파이프를 깔아주겠다고 제안했지만 한국은 아예 마르지 않는 우물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수도꼭지에서 한국이 만든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자 중동의 장관들은 두 손을 들고 알라의 축복이자 한국의 기적이라며 환호했습니다. 물류와 물. 한국은 이미 생명의 근원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는 에너지였습니다. 2025년 겨울, 전 세계는 탄소 중립 협약에 따라 석유 수송을 전면 금지하고 액체 수소만을 에너지원으로 허용했습니다. 일본에겐 재앙이었습니다. 일본 조선소들은 영하 253도에서 수소를 액체로 운반하는 극저온 기술 개발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에는 에너지를 실어 나를 배가 없었습니다. 반면 한국조선 3사는 전 세계 수소 운반선 발주량의 98%를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에너지는 한국 배를 통해서만 흐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에너지 동맥경화에 걸린 일본은 숨이 넘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청된 통화 내용은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대통령님, 저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겨울만 나게 한국 국적의 수소 운반선 몇 척만 일본 항구에 우선 배정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이대로면 도쿄의 난방이 끊깁니다. 국민들이 얼어 죽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짧은 대답 뒤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1973년 1차 석유 파동 때를 기억합니다. 당시 일본은 한국에게 말을 안 들으면 석유 공급을 끊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한국 대사가 일본 외무성복도에서 읍소하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그 역사가 완벽하게 반전된 것입니다. 이제 일본 총리가 한국 대통령의 처분만을 기다리며 전화기를 붙들고 있습니다. 요코하마 항구의 칼바람이 제 뺨을 때렸습니다. 텅 빈 부두에는 갈매기 울음소리만 처량하게 울렸습니다. 저 멀리 태극기를 단 한국의 무인 선박이 컨테이너를 가득 싣고 유유히 수평선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저 배가 싣고 가는 건 단순한 화물이 아닙니다. 일본의 자존심이자 아시아의 패권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수첩 마지막 페이지, 72페이지 하단의 메모를 읽었습니다. 켄지야, 우리는 섬나라이기에 바다가 영원히 우리 편이라 생각했다. 오산이었다. 한국은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다. 그들은 갇혀있던 게 아니라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다. 호랑이가 웅크린 것처럼 그들이 닻을 올리는 순간 일본은 대륙으로 가는 길을 잃고 고립된 섬으로 남게 될 것이다. 아버지, 당신의 해안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제 바다를 잃었습니다. 아니, 바다는 더 이상 일본의 영토가 아닙니다. 그곳은 한국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그들의 길이 되었습니다. 1971년 울산의 텅 빈 백사장에서 500원짜리 지폐를 흔들던 그 패기, 그 미친 짓이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세상에서 일본은 낡은 나침반을 들고 길을 잃은 선원처럼 서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저 저 멀어지는 한국 배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가라앉지 않는 제국은 이제 일본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그렇게 바다를 잃은 일본은 이제 돈을 잃을 차례였습니다. 2025년 12월, 도쿄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지만 금융가의 온도는 지옥불처럼 뜨거웠습니다. 도쿄 증권거래소 전광판은 연일 붉은색 마이너스 수치로 피를 토하고 있었습니다. 엔화 가치의 폭락, 한때 달러, 유로와 함께 세계 3대 안전자산이라 불리며 전 세계인의 지갑 속에 있던 엔화가 이제는 짐바브웨 화폐 취급을 받는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더 끔찍한 일은 중동에서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종합상사들이 사우디와 UAE에서 원유를 수입하려는데 결제를 거부당한 것입니다. 엔화는 안 받습니다. 너무 불안정해서요. 아랍의 왕실 관리들은 차갑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달러도 요즘 구하기 힘든데 그럼 뭘로 계산합니까? 일본 상사맨이 묻자 그들은 스마트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디지털 원화. 요즘 아시아 표준 결제 수단 아닙니까? 한국중앙은행이 보증하는 디지털 화폐로 결제해 주십시오. 그게 가장 안전합니다. 굴욕이었습니다. 한때 록펠러 센터를 사고 할리우드를 샀던 그 위대한 엔화가 이제는 서울의 허락 없이는 커피 한 잔도 사 마실 수 없는 휴지 조각이 된 것입니다. 아시아 무역 결제의 70%가 한국의 디지털 원화로 이루어지는 세상.
일본 중앙은행 총재는 다급하게 한국은행 총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총재님, 지난번에 만료된 한일 통화 수합 말입니다. 제발 연장 좀 부탁드립니다. 엔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한국은행 총재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기계적인 자동 응답 메시지였습니다. 귀하의 요청은 현재 엄격한 심사 대기 중입니다. 차례를 기다려 주십시오. 심사 대기. 그 차가운 네 글자가 일본 경제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의 결제 도장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저는 관저의 금고를 열고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88페이지. 1998년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겪던 시절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서울 특파원이었습니다. 그때 일본의 은행들은 한국이 곧 망할 거라며 가장 먼저 자금을 회수했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은 끝났다.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며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서울 종로의 한 금은방 앞에서 전혀 다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다. 영하의 날씨에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서 있었다. 은행에서 돈을 찾으려는 줄이 아니었다. 금을 내놓으려는 줄이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필체로 적어 내려갔습니다. 갓난아이의 돌반지, 신혼부부의 결혼 예물, 할머니의 낡은 금리, 심지어 십자가까지. 그들은 나라를 살리겠다고, 빚을 갚겠다고 장롱 속 깊은 곳에 숨겨둔 자신의 피 같은 금을 꺼내 들고 나왔다.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광기 어린 애국심이었다. 그들의 눈빛은 절망이 아니라 반드시 다시 일어서겠다는 결기로 타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날 밤 본국에 이런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 나라는 장부상의 빚으로 망하게 할 수 없. 국민 자체가 가장 확실한 담보인 나라다. 오늘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내놓은 저 금반지는 사라진 게 아니다. 저 금은 녹아서 훗날 다이아몬드보다 더 단단한 신용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는 저들을 우러러봐야 할지도 모른다. 1998년의 금반지. 그것이 28년이라는 시간을 건너 2026년의 디지털 원화라는 황금동전이 되어 일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보여준 기적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뼈대가 된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엔화가 폭락하자 일본의 부자들은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바쁩니다. 애국심. 그런 건 사치품이 된 지 오래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격의 차이였습니다. 일본이 무너지는 소리는 남미에서도 들려왔습니다. 자원의 보고, 브라질. 리튬 광산 개발권을 두고 일본 5대 상사와 한국 기업이 맞붙었습니다. 과거 80년대, 브라질은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자원도 없고 기술도 없는 조그만 하청 공장 나라라며 일본 상사들에게만 광산 채굴권을 줬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찰 현장은 달랐습니다. 브라질 대통령은 일본 기업이 제출한 두꺼운 입찰 서류는 쳐다보지도 않고 옆으로 치워버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기업 사장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번 리튬 광산 독점 개발권은 귀사해드립니다. 일본 측 대표가 벌떡 일어나 항의했습니다. 대통령 각하, 우리가 더 높은 가격을 불렀습니다. 이건 불공정합니다. 그러자 브라질 자원부 장관이 차갑게 일갈했습니다.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은 지난 40년 동안 우리 땅에서 광석을 캐가기만 했습니다. 남은 건 구멍 뚫린 땅뿐이었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여기에 배터리 공장을 짓고 우리 청년들에게 기술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장관은 한국 기업의 제안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자원은 유한합니다. 언젠가 고갈되죠. 하지만 한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기술은 영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광석을 파는 게 아니라 미래와 거래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줄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결국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의 자원 부국들이 브라질을 따라 친한 벨트를 형성했습니다. 일본은 이제 돈을 싸들고 가도 자원을 구할 수 없는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복수의 칼날이 날아왔습니다. 2019년의 부메랑이었습니다. 일본 아이치의 도요타 공장, 구마모토의 소니 공장이 멈췄습니다. 기계가 고장난 게 아니었습니다. 부품이 없었습니다. 한국산 초고성능 AI 반도체 재고가 바닥난 것입니다. 2019년 7월을 기억합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반도체 핵심 소재인 불화수소 등 세계 품목의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숨통을 끊어버리겠다는 오만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소재, 부품, 장비를 국산화했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생태계를 완성하여 일본이 없어도 끄떡없지만 일본의 첨단 제품들은 한국의 AI 반도체가 없으면 작동조차 안 되는 깡통이 된 것입니다. 다급해진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삼성과 SK 본사를 찾아갔습니다. 카메라 앞에서도 고개를 90도로 숙이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물량 좀 배정해 주십시오. 일본 경제가 멈춥니다. 값을 2배, 아니 3배라도 치르겠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의 답변은 서늘했습니다. 7년 전 우리가 그들에게 뱉었던 말을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일본으로 가는 반도체 물량에 대해서는 안보상 우려가 있어 엄격한 수출 심사를 강화하겠습니다. 서류 검토에만 90일 정도 걸릴 것 같군요. 미러링. 그것은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들은 화를 내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만든 원칙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뿐입니다. 그 원칙 앞에 일본 산업계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졌습니다.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 그 쌀독을 쥔 자가 밥줄을 쥔다는 진리를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G10 확대 정상회의는 일본의 몰락을 확인하는 대관식이었습니다. 기존 G7에 한국, 호주, 인도가 추가된 새로운 체제. 회의장 풍경은 잔인했습니다. 과거 제조업의 스승이라며 한국을 한 수 아래로 봤던 독일 총리가 쉬는 시간마다 한국 대통령 옆에 붙어 조언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폭스바겐과 벤츠의 전동화 전환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산 전장 부품과 배터리가 시급합니다. 독일의 기계공학은 훌륭하지만 한국의 전자공학 없이는 그저 굴러가는 고철 덩어리일 뿐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독일마저 한국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세상. 회의장 정중앙에는 의장국인 한국의 대통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표준을 정하는 의사봉이 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반면 일본 총리는 구석 자리인 옵저버석에 배정되었습니다. 발언권조차 제대로 얻지 못하고 손만 들고 있는 모습. 세계 경제의 표준은 이제 워싱턴 컨센서스가 아니라 서울 컨센서스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선언에 전 세계 정상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아시아의 유일한 G7 멤버라는 자부심으로 5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영광의 자리는 한국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그저 초청장이나 기다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손님이 되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도쿄 거리로 나왔습니다. 화려한 긴자의 전광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본의 유망한 게임 회사,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유니콘 스타트업들의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 기업들의 대주주가 누구인지. 전부 한국 자본입니다. 엔화가 폭락했을 때 한국의 투자 회사들이 헐값에 일본의 알짜 기업들을 사들였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가장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 1위가 네이버 재팬, 2위가 삼성전자. 일본 지사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버지의 수첩 88페이지 하단에 적힌 마지막 메모가 뼈를 때렸습니다. 2010년 아버지가 은퇴하며 남긴 경고였습니다. 그들의 반도체를 건드리지 마라. 그들은 위기 때마다 진화하는 괴물이다. 내 경고를 무시하고 섣불리 수출 규제라는 칼을 빼든 멍청한 정치인들. 그들이 결국 일본의 무덤을 팠다. 영토는 그대로입니다. 일본 열도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주권은 이미 현해탄을 건너갔습니다. 총칼로 뺏는 건 식민지라고 부르지만 자본과 기술로 뺏는 건 합병이라고 부릅니다. 일본 주식회사는 이제 거대한 한국 그룹의 하청 계열사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기침하면 일본은 독감에 걸립니다. 한국이 칩을 주지 않으면 일본 공장은 멈춥니다. 한국이 결제를 거부하면 일본은 석유도 못 삽니다. 이것이 2026년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식민지로 지배했다고 기억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경제적으로 완벽하게 합병해버렸습니다. 가장 자본주의적이고 가장 합법적인 방법으로 말입니다. 돈을 잃고 자존심을 잃고 경제적 주권마저 잃은 저는 이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습니다. 분노? 억울함. 그런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지난 몇 달간 제가 목격한 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시대의 교체,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일본 제국의 관방장관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늙고 지친 한 인간으로서 이 거대한 역전극의 마지막을 기록하려 합니다.
2026년 1월 필리핀 마닐라 TV 화면 속에는 마닐라 신공항 개항식이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동남아 최대 규모, 최첨단 스마트 시스템을 갖춘 그 공항은 한국의 건설사들이 지어 올린 걸작이었습니다. 웅장한 유리돔 위로 태극기와 필리핀 국기가 나란히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단상에 오른 필리핀 대통령의 표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습니다. 그는 원고를 읽어 내려가다 잠시 멈추고 안경을 벗어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예정에 없던 말을 덧붙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60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1960년대.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그 나라에는 기술도 자본도 없었습니다. 서울 장충체육관을 지을 때 우리 필리핀 기술자들이 건너가 설계와 감리를 도왔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밥은 먹고 사냐? 라고요. 대통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자만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영원히 앞서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한국이 지어준 공항에 서 있습니다. 한국이 선물해준 전투기로 영공을 지키고 한국이 깔아준 통신망으로 서로 대화합니다. 우리는 그때 한국인들의 눈 속에 숨겨진 야망을 잃지 못한 대가를 60년이 지난 지금 뼈저리게 치르고 있습니다. 카메라가 객석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백발이 된 당시 필리핀 기술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건설사 젊은 직원들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뒤늦은 존경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만했던 건 일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을 영원한 이류, 도움이 필요한 나라라고 얕잡아봤던 모든 나라가 지금 한국 앞에 고개를 숙이고 청구서를 받고 있습니다. 역사는 오만한 자들에게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복수한다는 것을 저 필리핀 노인들의 눈물이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땅에서의 역전극이 마무리되자 한국은 시선을 하늘 너머로 돌렸습니다. 같은 날 오후, 일본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와 한국의 나로 우주센터에서는 전혀 다른 두 개의 드라마가 펼쳐졌습니다. 일본은 야심차게 준비한 차세대 로켓 H3를 발사했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한다며 전 세계 언론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솟아오르던 H3 로켓은 발사 2분 만에 공중에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2단 엔진 점화 불량, 파편이 비 오듯 쏟아지는 화면을 보며 JAXA,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 연구원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뉴스 채널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차세대 유인 탐사선이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헬륨 세체굴 기지 건설을 위한 모듈이 안착했습니다. 화면 분할로 보여주는 두 장면은 잔인할 정도였습니다. 왼쪽 화면에서는 일본의 로켓이 시뻘건 불꽃이 되어 추락하고 있었고, 오른쪽 화면에서는 한국의 우주비행사가 태극기를 꽂고 있었습니다. 미국 나사의 공식 논평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의 아시아 핵심 파트너를 일본에서 한국으로 전격 교체합니다. 냉정하게 말해서 일본은 아직 지구 중력조차 제대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에 도시를 지을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이 있는 쪽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구 중력조차 벗어나지 못하는 나라. 그것이 우주시대에 일본이 받은 성적표였습니다. 과거 자동차 엔진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라고 비웃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들이 만든 우주선 엔진이 우리 머리 위를 날아다니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땅에서도 밀려난 우리는 이제 우주라는 무한한 영토에서조차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일본의 옆에 있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저 머나먼 별들 사이에 있는 나라였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인정한 저는 마지막 궁금증을 풀기 위해 한국 외교부 장관에게 비공식 만남을 청했습니다. 도쿄의 한 조용한 찻집, 호의도 없이 마주 앉은 우리는 차를 마셨습니다. 그는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승리자의 거만함이 아니라 강자의 여유가 흘러넘쳤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가슴속에 품었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관님, 솔직히 묻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은 힘이 있었습니다. 반도체로 우리 산업을 마비시키고 금융으로 엔화를 휴지 조각으로 만들고 군사력으로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가 당신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철저히 짓밟고 멸망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왜 마지막 숨통은 끊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패배자가 승자에게 구하는 마지막 자비이자 이해할 수 없는 도덕성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한국 장관은 찻잔을 천천히 돌리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코바야시 장관님, 사자가 토끼에게 복수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사자는 토끼를 사냥할 뿐 복수하지 않습니다. 복수는 대등하거나 두려운 상대에게 품는 감정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일본에게 복수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앞서 나가기도 바빴으니까요. 그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더 잔인한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완전히 무너뜨리면 우리 물건을 사줄 좋은 고객이 하나 줄어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본이 적당히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한국 제품을 사주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니까요.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거나 비난을 했다면 나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우리를 적으로 조차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관리해야 할 시장, 돈이 되는 이웃 정도로 격화시킨 것입니다. 한국은 일본을 용서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을 경쟁자 목록에서 지워버린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 우리 상대가 아니다. 이 무관심이야말로 우리가 100년 전 그들에게 주었던 치욕보다 훨씬 더 깊고 쓰라린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그해 가을,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유엔 총회장, 아프리카 54개국 정상들이 한국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듣기 위해 자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일본 총리의 연설 때 텅 비어 있었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우리는 과거 아프리카에 ODA 자금을 뿌리며 일본을 지지해달라고 구걸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만 받고 지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에티오피아 총리가 연단에 올라 한국 대통령을 향해 말했습니다. 과거 서구 열강과 일본은 우리에게 물고기를 던져주며 배고픔만 해결해 주려 했습니다. 그 대가로 우리의 자원을 가져갔고 우리는 영원히 그들에게 의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국의 농촌 지도자들이 아프리카 마을에서 함께 흙을 파고 집을 짓는 사진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새마을 운동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넘어 양식장을 만드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하면 된다는 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거지 취급하지 않고 친구로 대우했습니다. 우리의 모델은 이제 미국도 일본도 아닙니다. 가난을 딛고 일어선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총회장은 기립박수로 뒤덮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된 대한민국. 그 기적의 스토리가 아프리카와 남미,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에게는 종교와도 같은 희망이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부자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 약소국들의 리더 국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관저로 돌아와 서재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아버지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제 이 긴 여정을 끝낼 때가 되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100페이지를 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병상에서 남긴 마지막 페이지.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었습니다. 오직 날짜와 짧은 한 문장만이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2015년 8월 15일. 나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해 쓰는 것을 포기한다. 나의 모든 예측은 빗나갔다. 그들의 성장은 나의 상식과 데이터를 초월했다. 이제부터의 역사는 백지다. 그들이 쓰는 대로 전설이 될 것이다. 나는 그저 그들의 펜 끝을 두려움으로 지켜볼 뿐이다. 백지, 평생을 한국 연구에 바쳤던 아버지조차 한국의 폭발적인 잠재력 앞에서는 펜을 놓아버린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민족, 한계를 모르는 나라. 그것이 한국이 가진 진짜 힘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이 드라마의 결말은 일본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있다는 것을. 저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도쿄의 서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장기의 붉은 원처럼 거대한 태양이 서서히 빌딩 숲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지는 해입니다. 한때 중천에 떠서 아시아를 호령했던 일본이라는 태양이 이제 황혼 속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동쪽 하늘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한 밤하늘 위로 인공위성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쏘아 올린 통신 위성, 달 탐사선, 우주 정거장의 불빛들. 그것은 마치 은하수 같았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는 수만 개의 별들이 모여 만든 거대한 강물. 우리는 스스로를 태양의 나라라고 자부했다. 하지만 태양은 언젠가 반드시 진다. 저는 난간을 잡고 독백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스스로 빛나는 별들이 모인 은하수가 되었다. 지지 않는 빛이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더 선명하게 빛나는 저 별들을. 이제 지는 해가 어찌 이길 수 있겠는가.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패배감도 굴욕감도 사라졌습니다. 그저 거대한 역사의 흐름 앞에 선 한 인간의 겸허함만이 남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수첩을 꺼내 타오르는 석양을 향해 들어 보였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은 현실이 되었지만 덕분에 우리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나는 오늘 100년을 이어온 일본 제국의 헛된 꿈을 졸업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에 존재하는 위대한 거인 한국이라는 새로운 시대에 입학합니다. 인정합니다. 당신들이 이겼습니다. 완벽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